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성균국어 공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지문은요, 2025학년도 수능 문학 중에서도 고전소설입니다. 이번에 고전소설이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되었냐면 작자미상의 정을선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해설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작품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로 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작품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혀지지 않은 것을 먼저 보면서 보기를 먼저 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 이 상투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상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버릇이 되다시피 하다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일반적인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케이스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 가정의 안과 밖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고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는 남주인공이고 선악구도로 간다. 선과 악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 남편이 한 명이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비롯되는 일부다처제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여기서 그러면서도 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로 위해서 전개가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수족에 불과한 어떤 따까리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의 인물이 웃기게 보여지거나 이런 거는 또 차이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없었고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의 면모를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승상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때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혀요. 그래서 시비인 금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합니다. 그러니까 충렬부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금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렬부인이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겠고요, 충렬부인은 반대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 있겠다. 금섬도 마찬가지고요. 이랬을 때 옥에서 얼굴이 향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금섬이 죽은 거죠. 이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합니다.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장에서 정을선이 지금 출정해 있죠. 그래서 전장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인물이 이렇게 많을 때 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꽉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많은 케이스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자, 원수가 크게 화납니다. 그래서 호첩을 불러서 연고를 물으시고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수는 누구죠? 당연히 을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연고를 묻습니다. 이나여 중군장에게 분부합니다. 나는 집에 변이 있어. 이 변의 내용은 뭐죠? 이 변의 내용은 당연히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변의 내용이겠죠?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중군장, 자네는 차후에 인솔해서 오라 라고 해서 3일 만에 슉 날아갑니다. 이때 왕비의 시비 월매가, 그럼 이 월매라는 사람이 여기서 문초당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월매의 정체가 밝혀지죠. 월매는 누구였죠? 왕비의 시비인 겁니다.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며 얘기하지 않으니까 매를 많이 맞은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서 바삐 죽이면, 그러니까 왕비가 금섬의 시신을 발견하고 월매를 문초한 거죠. 근데 월매가 자꾸 이렇게 때리면은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다, 나 이러다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크게 화가 나죠. 그래서 목을 베어버려 라고 할 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말에서 내려 구호함에, 그러니까 그 살린 거죠. 결국에는 얘가 죽이지 마 라고 한 거죠. 누구를 구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월매죠. 왕비가 월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호하면서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월매가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하면서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래서 어디 있는데 근데 월매가 울죠.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왜냐면은 지금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급히 종을 불러가지고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까 구덩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승상이 통곡합니다. 눈을 떠 나를 보세요. 지금 지문이 굉장히 쉽죠? 눈을 떠 나를 보세요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까 정신이 아득해요. 그래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갖고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그러니까 이만큼 바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구덩에서 만나다니 나의 누명을 씻겨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서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승상이 아이를 안아가지고 월매를 주고 그리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왕비 전에 배웠는데 왕비가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비라는 인물이 지금 사연을 막 얘기하는데 승상이 얘기하죠. 승상 누구? 정을선이죠. 정을선이 이미 알아. 얘기하지 말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열받았죠.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사촌오러비가 말해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어. 이 복록이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겠죠. 할 일 없어 옥조를 잡아들여가지고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알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처음에 이 그놈이 말하는 게 누구지? 지금 여기서 전개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정렬부인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렬부인이 옥에 갇혀요. 그러면은 이 옥에 갇힌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누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충렬부인의 누명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누명이 뭔데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왕비가 그 사연을 얘기하고 소자가 이미 알아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묻고 사촌오라비가 알려줬더라 라고 해서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제 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누명과 이 모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제대로 한 번에 파헤쳐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나 직접 제시로 쫙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추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조를 잡아들여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충렬부인이 아닌 줄 알았느냐? 어찌 충렬부인이 아닌 줄 알았니? 무엇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알으라.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고 했는데 손이 곱지 아니네. 그래서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그러니까 충렬부인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충렬부인이 아니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 여기서 안 나왔죠? 금선만 나왔죠? 근데 정렬부인의 시비니까 이 마이너스의 시비라는 거죠.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두고 묻기에 말했더니 다른 데 가서 이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됐나? 그러면은 이 충렬부인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발설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금연을 또 잡아드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독자들은 모르는 어떤 질문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연을 잡아들여서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너한테 물어보겠다.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큰 거죠. 이때 정렬부인이 깜짝 놀라요. 똥을 한 무더기를 쌉니다. 이거 체크 안 해도 되는데 충격적이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예, 충격적이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금연이 이제 할 일 없이 바로 아래입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이게 포인트죠.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 부인이 앓은 체하고 누워 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며 침도로 아우 너무 기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체크하지 맙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얘가 그 금연이 남복을 하고 남장을 해가지고 충렬 부인 침소로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잘못으로 당연히 비춰질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갔고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어요. 아 아픈 척했어.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었어요. 근데 침소로 가라 강권해서 침소로 마지못해 갑니다. 근데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는데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는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어떤 거예요? 지금 남복을 한 다음에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나고요. 정렬 부인이 지금 결국에는 정렬 부인이 남복을 한 그 남장한 시비를 보내가지고 충렬 부인을 오해받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청통곡하시며 왈 내 밟지 못해서 악녀의 꾀에 빠져서 충렬 부인을 죽이려 했으니 무슨 면목을 이렇게 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왕비가 자결하고자 하니까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내가 먼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제 그러니까 왕복한 말로 이제 말린 거죠. 그래서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해가지고 땅에 꿀리고 크게 노해서 얘기합니다.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죠. 얘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려. 너를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르고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한번 참았다 좀 이따 죽어라. 상소하니까 그 글에 하였을 때 대사마 대도독 대원소 정을 써는 돈 수백 배하고 아르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 이게 그 메인 스토리죠. 그 급한 소식을 듣고 중군장에 맡기고 필마로 올라와 보니까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 이런 식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18번의 기억과 니은을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이 일을 소자가 이미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치울게요. 이놈의 새끼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니은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갔는데 그러면 이 그놈이라는 게 저희가 연결이 됐죠? 이 그놈이라는 게 남장한 이놈이죠. 금연이죠. 금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기억을 보니까 호첩의 계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 그 같은 내용이죠. 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의 내용은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을 보니까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 이것과 같겠군.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왜 답이 될 수 있냐면요, 황상에게 올린 이 상소에 들어있는 이 이러이러한 변의 내용 있죠. 그리고 이미 아는 바는요,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왕비가 아는 그 사연, 왕비가 알고 있는 사연,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더라. 지금 충렬 부인이 억가당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했고 뭐 이 정도에 대한 얘기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과 이미 아는 바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니은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고서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 누구죠? 사촌 오라비였나요? 그게 있었죠. 니은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까 복록이 결국에 지금 연결이 되는 게 이 복록이란 인물이 이 사촌 오라비랑 같은 인물인 거죠. 복록을 찾는데 제지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의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하죠. 이게 아니죠. 요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주인공이 황상에게 알리고 죽어라라고 해서 그 다음에 처벌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누명의 내용은요,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충렬 부인에 대한 얘기고, 뭐 남몰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들어, 이게 무슨 얘기니? 자,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가라고 이제 시키죠. 뭐라고 했어요? 침소를 가라 강하게 권합니다. 빨리 가! 라고 하는 것까지 얘네의 계략의 일부였죠.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만류. 이거는 그 후에 대한 얘기죠. 자, 20번입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선전은요,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의 소통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의 내용 정리해보자. 옳지 않은 것. 원수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아니죠. 서용을 잡은 거는 원수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절대 아니죠. 서용을 잡은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나 먼저 갈게 급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굳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21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 아까 뭐였죠?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 면모보,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 선악구도. 그러니까 남주인공, 선악구도. 그리고 일부다 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 충렬부인, 정렬부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시비의 능동적인 행위자, 그리고 상층인 인물의 희화화, 이런 것들이 있다.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 마지막에 나오죠. 대원수와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 이거 복이랑도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아파 보이는 부인의 모습, 그리고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됐죠. 당연히 슬퍼 보이잖아요. 왕비가 앙천 통곡하죠. 3번이에요.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충렬 부인의 순환은 악녀라는 특정 인물인 정렬 부인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다 처제의 문제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질투심을 유발하니까. 그런데 그게 악녀라는 개인의 인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 월매가 매를 맞습니다. 거의 이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은 언제냐면요. 여기죠.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이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혀요. 아, 무슨 진실을 밝혀? 얘 끝까지 말 안 하고 이러다 나도 걔랑 따라 죽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자신한테 지시한 사람의 어떤 것을 뭐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냥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5번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합니다. 똥 싸버렸죠? 가정의 상층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 똥 싸 보이는 거. 그래서 희화화되고 있다. 웃겼죠? 제가 그래도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웃겨가지고 체크했는데 이게 또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면은 네, 고전 소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틀릴 만한 문제도 딱히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지문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고생했습니다. 네, 자, 25학년도 수능 현대시 그리고 이제 수필이죠.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된 작품으로는 장성남의 배를 밀며, 그리고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 그리고 이광호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가에 대한 보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럼 가는 그냥 가볍게 저희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배를 미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희번덕거리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지금 가을이고 이렇게 바닷물 위에다가 어떤 배를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보세요. 이렇게 어떤 항구나 이런 데서 이 배를 미는 건데, 밀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슬하게 써있네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 여기서 환해졌다라는 거는 빈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유나 해방일 수도 있고 배를 보내주는 것의 아쉬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배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죠.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그러니까 이 배가 떠나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사랑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미는 행위에 대해서 사랑을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배를 밀어내는 것은, 이 밀어내는 행위 자체가 사랑을 밀어내는 행위도 될 수도 있고요. 사랑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이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슬픔도 밀어내는, 어떻게 보면은 보내주는 그런 이미지도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후련함이라는 감정도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왜 이 후련함이라는 감정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슬픔도 그렇게 밀어낸다라는 키워드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배가 나가고 나서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이 흉터는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데요. 왜냐면은 물 위에 흉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배를 밀어요. 그럼 이 배가 이렇게 떠나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장구가 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흉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보내줬을 때 남은 내 마음속의 흉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탄사 나오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자, 근데 봐요. 이 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내줬죠? 이 배는 떠나갔고, 다시 말하면 사랑은 떠나갔고 나는 지금 이별을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분명히 배를 떠나버렸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는 이 배가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랑의 그 기억 속에 잠기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해 볼 거예요.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일단 보기 분석을 먼저 하고 나로 가볼게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 이제 형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적 상태. 자,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이 있다는 거죠. 어휘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맥락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줄임표도 막 나오고 쉼표도 나온대요.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이 또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그러니까 사랑의 기억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독특한 서술은요, 사랑의 기억, 치유하지 못한 내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것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나야 되는 복합적인 내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플러스죠. 근데 치유되지 않은 내면은 마이너스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데 결국에는 살아가야 하는 그 화자의 그런 그 복잡 미묘한 심리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나를 한번 볼게요. 당신. 이 당신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이.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러보는 거예요. 킥킥거리며. 이 킥킥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느낌이에요? 킥킥이라는 거는 웃음소리인데 어떤 웃음소리죠? 굉장히 순수하죠. 순수한 웃음소리죠.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하는데 저교로움에, 저교롭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적적하고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조용한 눈물, 그런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슬픔이 문을 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슬픔이 계속 이어지는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이만큼 살아옴에 상처에 기대서 또 킥킥 다시 그 순수한 웃음을 지으면서 당신을 불러요.
단풍의 손바닥, 가을적 이미지죠. 은행의 두 갈래, 이런 것들,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실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그러니까 어떤 슬픔과 그것의 어떤 해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다시 또 당신이 떠올라요. 틱틱거리면서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존재였어. 틱틱거리며 당신이라고 불렀어.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당신이죠. 그 아름다움에 기대서 마음의 무덤에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그 환호라는 말은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그러니까 이쁜 당신인데 그 이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방 올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약한 사람, 그런 당신, 하지만 그 당신에 의해서 또는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겪은 나의 상처,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게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나도 끝내버리고 싶지만 그 당신이라는 게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끝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난해한 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하네요. 다 보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다에서 편지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합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 이게 포인트겠네요. 상대에 대한, 계속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글로 이어지고 있죠.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집니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를 빠져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녀가 있고 그녀가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나의 모습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이 편지 속에서 그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합니다.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편지 속의 그가 과연 자신일까요? 거기서 생기는 간극이 부끄러움을 자아낸다 라는 겁니다. 봅시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이 편지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속에 그려진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라는 게 사실 이거에 보기에서 알려준 키포인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성이 있고 운명적인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하죠.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고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자, 도구적이라는 거는 어떤 수단이라는 뜻이죠. 근데 수단일 수 없대요. 마지막 순간 순수함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그러니까 소소한 의도가 맨 처음에는 그녀에게 조금 다가가고 싶다 였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변형해서 그녀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꾸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죠. 그것을 배반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거죠. 모든 그렇게 많은 사랑의 편지를 썼지만 그 안에는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쓰게 되면서 계속 본질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전원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전한다라는 건데, 말을 전하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속삭임만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지배당한 어떤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나누는 편지를 보면은 그 안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그러니까 고백이 이런 느낌이죠.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은 너죠. 1인칭은 나고요. 너를 통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백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이게 포인트죠. 그의 편지를 사랑했어요.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에 그 같은 말이에요.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그 편지 속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애정이 있고요. 끝모른 동경이 있고 깊은 이해심.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보는 거랑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편지를 쓴 거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편지 속에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죠. 그도 그 자기 자신에게 매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뻔해요.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편지 속에 그 주체를 버리고 맙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편지 속에 글을 연기하는 게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함, 편지 속의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에 어떤 늙지 않는 영혼,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요,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선이거나 가짜 악이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당연히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 그리고 대상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결하게 내용상에 집중해서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는 진행이 되겠지만 공통점을 찾는 문제는 일일이 뭐 예를 들어 가가 뭐 있고 나가 뭐 없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쌤도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일일이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이 시를 해석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해 독해 차원에서 그냥 표현 방법에 의한 문제 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죠. 23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전 문항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하게 배가 떨어져요.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 아주 좋아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사랑이 떠나는 길이죠. 그러면 이별의 막막한 상황, 공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죠, 그 길은. 왜냐면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막막한 상황이 나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나고요.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슬픔을 세게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고 싶어하는 화자의 태도 좋아요. 배가 나가면서 생긴 흉터가 있었죠. 그게 머물다 가라앉는다 라는 거는 당연히 이별의 슬픔이 점점 가라앉으니까 가라앉는 내 상태가 잦아든 상태 연결되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 아니죠. 배는 갔어요. 이 배와 내가 보낸 배는 달라요. 보낸 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가 있지만 들어온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나의 미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회랑은 거리가 있죠. 24번에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24번에 나의 당신, 여기서 계속 당신이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좋아요.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잊죠. 왜냐면 지금 그 당신이 존재해서 당신과 직접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매개적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아니죠. 자, 이 병자라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치병이란 단어가 있고, 병자처럼 자꾸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이쁜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 병자는 누구죠? 나입니다. 당신을 떠나보내고 혼자 슬퍼하는 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병자는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당신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X고요. 왜 X 표시했지? 맞게 설명하고 실수. 자, 3번.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가 되죠. 그럼요. 화자가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 이 숙명적인 존재라는 게 언젠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숙명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숙명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꾸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강력한 이미지, 그 숙명이에요.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 좋아요. 자, 이번에 26번 가봅시다. A와 B. 자, A와 B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야.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 자체는 따로야 라는 얘기. 그리고 B는 어디죠?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다 개뻥이에요. 적절한 거 먼저 찾아보는 거죠. 자, A는 치병의 노력,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과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다른 거야 라는 얘기. 맞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병을 알지만 그 병이 뭐 때문에 생긴 건지도 다 알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아. A는 화자가 2번이에요. A는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내 병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아니요.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그 병이 더 깊어지죠. 더 보고 싶거든요. 자, B는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상대를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꾸 거짓을 찾게 되죠.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이런 욕망이 있었죠. 상대를 매혹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아니고 상대를 매혹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숨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A와 B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해. 아니에요. A는 그 병을 알기는 알지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되기 어렵죠. 27번으로 가봅시다.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 보기 내용 기억나죠? 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은 우리 운명이라 가지고 나도 네 사랑을 멈출 수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참을 수 없어.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운명적인 사랑에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는 거짓 또는 이 그릇된 사랑의 방식과는 관계가 없죠. 순수함도 이거는 순수함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얘가 틀린 내용이다. 아무런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는 처음에 품었던 아주 작은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가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맞는 말이죠. 2인칭의 경우에서 1인칭 너에서 나로 돌아왔다 라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인 기능을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고백에 그치게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도구적, 제가 수단이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그리고 약간 부끄러움, 거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편지 속의 잠시만요. 편지 속의 그라는 대상은요,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내가 아니고 편지 속의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라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하게 되고요, 그가 부끄러움을 빠지게 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대식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수능 계속 이거 묶어서 보시는 학생분들은 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나눠서 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25학년도 수능 이번에는 현대소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 나왔습니다. 31번 보기 분석 먼저 가볼게요.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 와우!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 이거 이런 설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게 무슨 고전 소설처럼 그냥 약간 우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시대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 탐색. 이게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보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견을 달자면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평가원이 평가원스럽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평가원스러운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다. 이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이 어떻게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까지 이어지느냐. 그 빈 공간에 대해서 너가 한번 읽으면서 채워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기 분석을 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 이게 뭐예요? No? 배꼽. 이겠죠?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와 비밀이 탄로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체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봐도 성인의 배꼽은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간놈의 배꼽 안 갖고 있으면 어때? 니은으로 체크가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체념한 거죠. 에이, 안 갖고 있으면 어때?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라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체념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이,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되는 게, 불편은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고, 사실상 수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었다 뿐이지 불편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편한데 이제 익숙해져 버리려고 노력한 거죠. 하지만 이게 더 포인트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드러나기 불편한 점은 없어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하지. 나 왜 이러지? 이런 거죠. 됐어요? 그리고 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낼 때는 그렇게 별거 아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소에 배꼽 잘 지내지? 이렇게 안 하죠. 하지만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을 때랑 없어진 이후부터는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의식의 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한번 장난을 쳐보자면, 지금 여러분 혀 위치 어디 있는지 의식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숨 쉬고 계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 깜빡이는 거 의식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들 하면은 굉장히 의식의 끈을 건드려. 그런 거예요. 배꼽 어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이 계속 배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합니다. 고작 배꼽이 없으니. 근데 사실 고작이 아니죠. 회사 출근마저 단념합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N수생 친구들도 그렇고, 저 같은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학생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닌 학생들도 많지만, 방학 때 돼서 오전에 스케줄이 없으면 기가 막히게 일찍 일어나요. 물론 저는 방학이 일찍 일어나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방학이 되면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오전에 어떤 스케줄이 없는 상황에서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회사 출근마다 단념하게 되면은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춥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눈을 뜨면은 그게 또 고역이에요. 왜? 눈을 뜨고 나서 뭐가 힘드냐?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개 같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하여 배꼽에 계속 이제 배꼽에 집착, 배꼽 집착, 그러니까 배집남이 된 거예요. 배집남이 배꼽 집착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 그리고 사념은 점점 추상적인, 지식과 사념이 심오하고 추상적인 거.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걸로.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배꼽론이 생긴 거예요. 윤곽을 지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배꼽론 이런 게 이제 생겨난 거죠. 자신에 대해서 배꼽이 무엇인가 이런 거, 점점 생각이 잠길수록 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지 않아 있는 것, 안 닿아 있는 것 같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서 이 배꼽론을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감정이 심해지고 다시 얘를 상상시켜주는 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고, 그거를 실물 대신에 어떤 식으로든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꼽론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고독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나가며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가 오히려 더 탯줄에 대한 집착이 더 세지는데요. 이 배꼽이 굉장히, 탯줄이 아니지, 배꼽에 대한 집착이 세지요. 왜냐면 이 배꼽이 이만큼 우리의 그 선대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우주랑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형 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서 당당한 일가견을 가진 배꼽 전문가, 배전이 된 거죠. 어느 해 여름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여름이죠.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 여름이래. 그러니까 3년이 된 거죠. 아니죠. 2년이 지난 거. 2년이 지나고 3년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 때문에 계속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계속 자유롭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배꼽론은 그럴수록 점점 더 발전해왔겠죠. 그럴 즈음에 세상 사람들이 수상해요. 왜요? 이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이, 이게 뭐예요? 배꼽이죠. 이것에 대해 갑자기 관심 가져요. 근데 왜? 무슨 계기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팩트였어요. 어떤 게 팩트였어요? 이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관심은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래서 좀 두렵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배꼽이,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난감하죠? 기묘한 형상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번. 자, 기억 먼저 찾아볼게요. 기억. 이 위에 있죠?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 명시해가지고 드러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어떻게 해요?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누가 말하는 거고, 뭐가 불편한 건데? 안 나오죠? X. 인물의 생각, 자, 니은. 극간놈의 배꼽, 왼쪽 위입니다. 극간놈의 배꼽, 이렇게 체크할게요. 좀 잘 보이게. 극간놈의 배꼽 안 갖고 있으면 어때?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면서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해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의 평가 아니죠. 디귿.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을 익숙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 아니죠.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옮겨 쓰고 있는 상황이죠. 서술자가 생생한 목소리면 인용을 했으면 좋았겠죠. 자, 4번 리을입니다. 리을은 어딨냐면요, 좋아요. 어느 해 여름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지 세 번째 여름이라는 거였다. 인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부가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여름이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너무 쉽네요.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다. 여기에요. 여기요.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다. 갑자기 시중 일반까지 성행하기 시작했다. 인물 행동에 대한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꼽에 대한 논의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차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공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 배꼽에 대한 비밀이죠. 서사적 기능,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안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하는, 너무 아니죠? 얽힌 인간관계 나오지도 않죠. 3번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 너무 정답이네. 인물이 의식하죠. 그래서 심리적 동요를 불러요. 나머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너무 얘밖에 답이 없어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허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한번 이해해 보겠다라는 건데,
허원은 실물과 관련해서 시작된 사념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그러니까 배꼽론에 대해서 하면서 나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서 우주까지 연결, 이렇게 점점 배꼽론을 발전시키죠. 2번,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아. 그거를 알고 일단은 안도감을 느끼죠. 괜찮아. 하지만 그거를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게 그 미련이라든가 아니면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3번,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4번, 허원은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배꼽에 이상하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원인에 대해서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그러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갑자기 돌리게 되죠. 5번, 허원은 이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 안 하죠. 나 배꼽 없다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근데 이 공유라는 거는, 잠시만요,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듯, 여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꼽 이야기가 주인공이 하던 그런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주인공이 밖에서 내보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도 정확하지 않고, 공유했다고 한들 사념을 이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틀리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죠. 3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어떤 내용이었죠? 보기,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그 허구적 설정에서 확대돼가지고 인간 존재,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까지. 자, 1번, 의식적 끈이 건드려지죠. 계속 자꾸 의식이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자꾸 주목을 하죠.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이 있었죠. 일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고작 배꼽 때문에. 배꼽을 탯줄에 연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배꼽론으로 이해하죠.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그 확장이 되죠.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꼽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배꼽론을 발전시키는 거죠. 사소한 것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할 때 이룰 수 있으므로, 그쵸?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니죠, 이 주인공만 봐도 사소한 것에 자꾸 얽매인 상태에서 이걸 실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5번,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그러니까 일반화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기묘한 현상이죠. 그런데도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그런 말 맞는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현대소설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 수록이 되었네요. 분석을 잘 해봤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25학년도 수능 간민가가 출제가 됐죠. 보기 분석 먼저 간단하게 가볼게요. 조선 후기에 가사나 사설 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책 많이 본 적 있죠. 예를 들어 갑녀, 을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갑과 을에 대한 어떤 대화가 이어질 건데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중 상황을 어떤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구체적 소재 그리고 다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유의성, 그러니까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작품의 경우에는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여러 가지 의외의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냥 대화가 이어지는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민가의 특징이죠, 사실. 한번 볼게요. 자, 어저 감탄사죠? 하면서 저기 가는 저 사람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죠? 생원이죠. 이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볼게요.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너 보니까 너 군사 도망 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상대방이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게 굉장히 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허리 위로 보니까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로 보니까 헌전방이 노방노방이, 그러니까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때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기를 하루가니 멸리가리 엎처지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엎어지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리 정도 이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기를 하루가니, 그러니까 멸리 가서 엎어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길을 고작 하루 동안 심리밖에 못 가는데 멸리 가가지고 이제 엎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을에 양반 사람 타도 타고한 옮겨 살면, 타도타관이 뭐예요?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니고 다른 도, 다른 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 가서 옮겨 살면은 천희되기 상사래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 되기 상사인데, 그러니까 흔한데 본토 군정 싫다 하고,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군정이 싫다고 하고, 자네 또한 도망가면은 일국일토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간들 면할손가. 그러니까 여기 싫다 그러고 근본 숨겨서 살려고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그걸 면하겠어. 그런 천하게 사는 거를 어디 가서 면할 수 있겠어. 차라리 네가 그냥 살던 곳에서 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거야? 도망가서 천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너 살던 곳에서 뿌리 박혀서 7, 8월에 인상 캐고 9, 10월에는 단피의 가죽이죠. 이거를 잡아가지고 공채 신역. 공채는 뭐냐면요,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신역은 그 노역이죠. 이런 것들을 갚은 후에 나머지를 뒀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잡매할 때, 그러니까 판매 몰래 팔 때 후한값에 팔아내가지고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토 다시 사고.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가 뭐 전토 이런 그 뭐 논밭 이런 거를 다시 사고 살림살이를 장만해가지고 부모 처자 보전해서 그렇게 살아라. 자꾸 떠나지 말고 하면은 이제 을이 대답합니다. 을은 사실 간민이에요. 어와, 그러니까 갑은 생원이었죠. 야, 생원인지 초관인지 이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대 말씀 그만두고 내 말씀 들어봐라. 이 내 또한 간민이라. 간민이 뭐래요? 이거 한번 볼게요. 갑산의 백성. 이 간민이라서 이 땅에서 서가지고 이때 일을 모르겠냐? 서리법이죠. 이 서리를 통해서 안다. 이때 일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해서 우리 그래도 꽤 잘 살았어. 그렇게 해서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은 뭐냐면요, 임금 곁에 있던 벼슬아치 이름이에요. 이런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에 입어. 그러니까 남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의 참소를 입어서 변방으로 쫓겨왔어요. 변방으로 쫓겨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읍중에서는 되게 첫째로 구실을 했다. 괜찮은 거를 했다. 나쁘지 않았다. 조상 덕에. 들어가면은 좌수별감, 나가서는 뭐 풍언감관, 유사장의 체진하면 체면보와 사양터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떻대요? 지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그러니까 이 모해가 뭔지 알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음해로서 군사강정 되단 말가. 그러니까 이 강정이라는 거는 어떤 징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전후 수다일가 차차 충군되겠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군인이 돼가지고 어떤 테두리에서 그 쫄병으로 일하는 거를 뜻해요. 그게 되겠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조상덕에 이렇게 되겠네. 우리 되게 이름 있는 가문이었다고.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씨름 없는 친족들은 도망가고 여러 사람 모두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연좌제처럼 나한테 다 오니까 한몸 신형 3냥 5전 돈피 2장 의법이라 12사람 없는 곳이 합쳐보면 46냥, 해마다 맡아보니 석숭인들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알박혀가지고 살아도 잘 살만한 상황이겠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힘든 상황이야.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 This is compet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석승인의 당한소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라도 이거는 감당 안 될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 한번 볼게요. 녹양방초. 자, 녹양방초라는 것은 뭐예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와 그 어떤 꽃 같은 풀에 대한 얘기죠. 이런 표현은 약간 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있어. 하고 소가 이렇게 있고요. 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소를 데리고 얘가 풀을 이렇게 먹고 있겠죠. 이런 아이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서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너 소 궁둥이에 이렇게 얹어주렴.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아서 바쁘게 가는 길이니까 전할동 말동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머지 1, 2, 4, 5번은 다 찾아볼 수 있고요. 3번 의문의 표현을 사용해서 너 이렇게 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라고 저희가 짚었고요. 3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역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인삼. 인삼 캐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냥 인삼 캐고 살아라 라고 이제 생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니은은 나에 있는 고기, 앞내 고기 뒷내 고기 다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니 소 엉덩이에 얹어다가 주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은 뭐였어요?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이거 무슨 소리야? 자, 2번 니은은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아니 뭐 무슨 노동의 대가야. 이렇게 하라고 일을 이렇게 해라라고 시킨 건데. 기역과 니은 모두 유흥 아니죠. 기역과 니은은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야. 이런 뉘앙스도 아니죠. 기역과 니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이거 해라 라고 했죠. 둘 다.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3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값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간민이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선택을,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 가의 인의 말씀은, 인의가 어디죠? 한번 볼까요? 이 간민이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하죠. 우리 괜찮게 살았었어. 그래서 사회 부조리 이제 해결해야 돼. 아니죠. 얘 지금 나의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지 무슨 부조리예요. 3번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죠. 맞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지문을 좀 빠르게 건너뛰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주렴이라고 갑이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서주에 일 많아서 바삐 가는 길이면 전활동 말동하고 있어. 이렇게 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쌤이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읽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 입장이 되는 발화자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을 나눠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선행하는 화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 바빠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4번에서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내용보다 대화의 전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극처럼 보이죠. 보기에 나온 내용 일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갑과 을로 나눠서 봐야 돼. 같은 인물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각까지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이번 수능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등급 컷에 굉장히 걱정이 조금 됩니다. 고생 많이 했고 보통 이거를 듣는 학생들은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일 텐데, 그러니까 다음 수능이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일 텐데 이 강의를 듣고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